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역사가 스스로 반복이 된다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처칠도 이런 얘기를 했고, 칼 마르크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 조지 산타야나라고 되게 유명한 철학가도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본능이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역사 중에서 반복되는 현상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6.25라는 전쟁이 시작된 날 이후 정확히 75년이 지난 날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또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참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은 굉장히 많은 상징성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역사이긴 하지만, 외국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리고 타국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콕콕!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6.25의 어떤 흐름이나 역사를 다 되짚어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반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복을 당하고 갈라지고 또 나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다루어야만 6.25의 시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흐름으로만 바라볼 거예요. 정확하게 6.25의 시작점은 1950년 6월 25일인 거죠. 쭉 그때부터 1953년 7월 27일 날에 휴전 선언문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때 휴전을 하게 됐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현생 진행형인 거죠. 이 6.25가 국제적인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특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긴 해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상이 거의 두 가지의 진영으로 갈라졌죠. 공산화되는 진영이 있었고, 소위 말해서 자유세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진영들의 판 갈라놓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어려운 시점이라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전쟁을 안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군인들은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초토화된 지역들이 많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자유세계와 공산화 세계가 머지않아 충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미국인 시민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실 한반도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지구 정반대 쪽에 있는 곳인데 한반도라는 거에 대한 인지도가 딱히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딱 펼치고 뭐 지금 상황에서 지구 반대쪽에 벨리즈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시작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파견이 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벨리즈는 그러면 거기 어디지? 거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 우리랑 뭔 상관이지?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연결고리가 안 느껴질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거는 이제 공산화가 될 거니까 이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랑 정권이 새로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남한을 가지게 되면은 남한이 공산화가 되고, 그러면은 남한을 가지면 일본도 가질 거고, 일본을 가지면 또 필리핀을 가질 거고, 점점 소련의 앞마당이 커질 거다. 공산주의가 확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걸 막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이들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파견이 되고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거에 대한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맹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무슨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무슨 세계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미국이 UN 연합군을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어졌던 건데, 사상에 대한 관점도 실질적으로도 전쟁터의 전략에서도 이제 표현이 돼요. 가장 핵심적인 작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맥아더 장군의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부산 앞까지 다 삼켜졌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서 맥아더 장군이 북한의 남벌을 다시 거의 38선 위로 이렇게 밀
밀기 시작을 했는데 남쪽을 지켜야 된다 하면 여기서 멈췄겠죠. 여기서 안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 자체를 사상의 전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위쪽으로 다시 밀어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주도하에서 유엔 군이 완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됐던 전쟁이에요. 굉장히 빠른 한두 달 사이에 이 전쟁터가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기도 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38선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 위주로 올라오니까 반대쪽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사상에 맞는 진영 확장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국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자원한 군대가 밑으로 또 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선 위아래로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 왔다 갔다 하다가 1957년에 트렌치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위주로 교전이 진행이 되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1년에 38선 위주의 대립이 고착화가 되고 그거 이루어진 상태에서 휴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협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립 상태에서 2년 정도의 휴전 선언문을 만들자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건 이제 매듭 지어진 거가 53년 이제 7월 달이었는데 종전이 아니고 교전을 그만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사실 지금까지 종전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19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6.25는 짧지만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휴전선언문이거든요. 좀 찾아봐서 쭉 읽어봤는데 저는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나라들 간에 휴전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나라 간의 협약이 아닙니다. 군대 간의 협약이에요. 참전한 그 군대의 우두머리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유엔 연합군 우두머리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여기 이제 서명을 한 내용들이고요. 왜 휴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플랜이 나와요. 그래서 휴전선이 어디며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가. 그 지역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를 봐야지 교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소통을 위한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은 그런 포로를 주고받기 위한 이런 시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또 거기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실무를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어요. 적십자라든지 단체들의 활동이랑 언제까지 활동을 할 거고 어떻게 해산이 될 건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문서예요. 휴전선언문이 이런 많은 것들을 구체화를 시키잖아요. 요건 그냥 휴전을 만드는 방법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질서의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외교사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왜 휴전선언문을 1차 문서를 보고 시험 치는 게 필수사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보면은 사실 6.25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형성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사실은 냉전의 첫 중돌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세계대전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상의 대립이 엄청나게 크고 진영은 나눈 상태예요. 진영의 어떤 경계선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엄청 뜨거운 전쟁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공산권을 이끌어가는 소련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유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랬으면 같이 전쟁을 했을 거예요. 서로 맞닿고 있는 다른 경계선 지역들도 전쟁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첫 대리전이 된 거예요. 6.25가. 소련이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대면전을 안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참여가 아예 없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소련의 지원이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소련의 간접적인 참여가 군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한 걸로 알고 있고 군장비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만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대면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군복은 북한 군복하고 중국 군복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대리전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첫 움직임들이 있어요. 소련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6.25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또 냉전이 이어지면서 다른 데에도 응용이 됐어요. 그래서 대리전을 굉장히 많은 데에서 하게 되는데 뭐 베트남 전쟁도 대리전이었고 아프가니스탄도 대리전이었고 수많은 대리전이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냉전 시기는 한쪽의 힘센 국가가 다른 쪽 힘센 국가랑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숙제를 풀어내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제 질서가 우리가 다른 콘텐츠도 다루어봤지만 어느 정도 사실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상적인 질서적인 대립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6.25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다시 배워보고 왜 휴전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으며 왜 종전이 안 됐을까에 대한 분석들을 새로 다시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냉전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간단한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쪽 진영이면은 이제 쿼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IMEC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중국 중심으로 한 진영을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 휴전 선언문은 앞으로 신냉전 시대의 판의 기반이 돼주기도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아마 그 관점을 한반도 지역을 공유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냉전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수박 겉핥기 정도의 그런 거시적인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6.25 관련된 저의 가족의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공유드리고 싶고 그 사연의 내용이 또한 냉전의 맥락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할아버지가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라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할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동구권에 파견이 돼가지고 독일군의 군의관이었어요. 소련이 결국 동구권을 갖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6년 동안의 굴라그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소련이 그런 국제협약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정보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가족은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굴라그에서 풀려 나오는데 그때 다시 오스트리아 가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아들이 이제 다른 데 가 있고 죽은 사람이 된 건데 인생을 완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유럽에서는 사실 초토화가 된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전쟁에 어느 쪽이 있든 간에 승자든 패자든 상관없이 다 초토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유럽을 떠난 사람이 또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제 친할아버지가 에티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이제 홍해의 해안 지역도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지부티랑 에리트레아가 따로 독립이 된 지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유럽인들을 많이 가기는 했었어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안 가고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아디스아베바라고 이제 에티오피아의 수도로 갔어요. 또 의사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나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대사관이라든지 이제 공무원들을 의사 역할을 쭉 해왔고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딱 그때 6.25가 터졌습니다. UN이 만들어진 지가 5년이 지났고 연합을 해서 같이 자유세계를 지키자라는 사고들이 되게 많은 나라에 가 있었어요. 특히나 진영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 중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나라들이 또한 많았어요. 그래서 6.25에 참전을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살리자 라기보다는 그 자유세상을 지키자 이런 되게 국제사회 이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에티오피아에서는 제국이었거든요. 에티오피아 제국은 하일레 셀라시라는 제왕 밑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침입
독립을 당했었어요. 사실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그냥 다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제국이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후원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제왕이 여기서 하일레 셀라시가 유엔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통해서 주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강류 부대를 부산으로 파견을 시켰고 동시에 군의관을 보내는데 그때 군의관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살면서 정부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의사 역할을 했는데 강류 부대와 함께 파견이 된 군의관으로 한반도에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강류 부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런 개인적인 가족의 사연이 있다고 주변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강류 부대 뭐 이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강류 부대란 진짜 뭘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강류라는 게 원래 하일레 셀라시의 아버지의 전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약간 전통적인 어떤 부대 이름 짓는 방식이 전마의 이름을 따서 부대에다가 갖다 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전마의 이름으로 강류였는데 강류 부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에티오피아 제국 제왕의 방위대가 있고 그 방위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강류 부대는 근데 그냥 뭐 제왕의 방위대를 보냈다고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거 말고도 사실 되게 전략적인 역할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런데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에티오피아도 산악지대인데 그러면 거기서 강류 부대가 이미 그 지형에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상태에 있는 부대이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부대일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여한다라고 스스로 에티오피아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할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의사활동을 하고 나중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 전쟁에 참전을 했으니까 그 Order of the Star 같은 게 있어요. 별 모양으로 나오는 훈장을 주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받기도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60년대에 이민을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좀 약간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또 냉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일레 셀라시 밑에 있는 한반도에 보냈던 강류 부대가 있죠. 그래서 70년대가 되면서 공산화가 점점 영향력이 세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안에 있는 강류 부대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일레 셀라시를 없애고 공산권을 만들어내요. 좀 어두운 시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부분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작전들이 아마 진짜 일찍이부터 있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역사를 따로 찾아본 건 아니지만 가족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5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그 소련 대사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에 듣기도 했었고 굉장히 뭐 사교 모임을 많이 만들고 이제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맥락이 있고요. 보통 미국 사람들 중에서 참정용사가 가족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미군이랑 같이 파견된 사람이거나 그런 건데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6.25를 냉전의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6.25가 사실 굉장히 옛날 얘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살아있고 숨쉬는 역사들은 이젠 아니게 되는 시점에 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그들의 어떤 사연을 들어보고 방법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 냉전의 맥락이 있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도 있었던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틀을 파악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들어요. 그래서 6.25는 휴전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종전이 되지도 않았고 그걸로 계속해서 같은 체제로 이어져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유사한 대리전이나 갈등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매우 유사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분단 질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위한 협약들이 미리미리 맺어지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옛날과 너무나 다른 변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의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리점의 모습은 다른 군대를 후원해가지고 군사 장비를 뭐 조달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계속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이버전을 하죠. 드론을 보내죠. 해킹을 하고 어떤 심리전을 하고 무역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신냉전 시대에 대리전을 하게 될 때 전쟁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냉전 시대의 이런 대전을 또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전면전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겠지만 근데 그 전쟁의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쉬워지고 작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되게 많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우리랑 관련이 없는 지역의 대리전이라든지 냉전 맥락의 전쟁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봤을 때 되게 상상해보지도 못했을 법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드론 사용이라든지 최근에도 뭐 6월 1일에 거미줄 작전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거의 시베리아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요. 보통 6.25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쟁인 만큼 다시 이런 전쟁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과연 현실적일까? 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대리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냉전 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대립이 계속해서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6.25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생기면 안 된다 해서 그치진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체제가 무엇을 만들게 됐고 냉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6.25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일러 볼까요? 해서 국제적인 이슈를 다룰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꼭 함께 해주세요. 바이바이!